화천대유 그 토금 그 투기 세력에 한 이익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하는 행동이 딱 도적대 그 자체입니다. 누가 몸통이고 누가 깃털인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밝힙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곧 법인입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논란이 연일 뜨거운 가운데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소유주가 언론인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 큐 24번째 시간, 오늘은 화천대유 사태에서 드러난 언론 그리고 언론과 유착된 법조계의 어두운 민낯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큐 플러스에서는요, 언론 감시를 내세워 기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최영길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KBS 이현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주제를 위해서 특별히 모신 분 소개해드려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우선 민변 미디어 언론위원회 어떤 활동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어떻게 보면은 좀 대립되는 두 가지 가치를 좀 같이 추구하면서 그 네.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법률 구조나 또 그 법제도 대안 제시 이런 활동들에 힘을 쏟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의 피해, 권리 침해 피해에 대해서 그걸 구제하고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하는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많이 긴장이 됩니다. 저 오늘 활동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비평 시작하죠. 자, 화천대유 하세요. 자, 얼마 전 추석에 이런 인사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소수 민간 사업자들이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사실에 국민들이 느낀 분노와 허탈감이 가득 담겨 있는 말이었는데요. 근데요,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렇게 무슨 무협지에서 볼 법한 회사 이름부터 해서 정관계, 법조, 금융, 언론인들까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 사건의 실체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느껴지고요. 자, 이현준 기자, 그러면 우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 시작부터 좀 짚어보죠. 제일 처음 이 의혹을 보도한 건 경기 지역 인터넷 신문인 경기경제신문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런 제목의 칼럼을 8월 달에 썼거든요. 네. 익명 제보자의 입을 빌려가지고 화천대유 사업 뒤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 주요 언론사들이 뛰어들면서 이 이슈가 커졌고요. 이 커지는 과정에서 한 언론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핵심으로 지목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남시 서판교 지역에 있는 한 고급 타운하우스.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에 다가가자 보안업체 직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KBS에서 왔는데요. 혹시 저희가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죠? 외부인은 출입이 안 되세요. 하시는 분이랑 연락이 되셨거나 또 허가가 나면은 가능하시거든요. 천화동인 1호는 2019년에 62억 원을 주고 이 타운하우스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실소유자로 유력하게 꼽히는 사람은 이번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김만배 씨입니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 100%를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고 화천대유의 지분은 김 씨가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로서 대장동 사업 수익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가운데 2호와 3호의 대주주도 김 씨의 배우자와 누나인데
1호는 1,200억 원, 2, 3호는 각 100억 원씩 배당금을 챙겨갔습니다. 배당금과 별개로 화천대유는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3천억 원 이상의 분양 수익도 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왜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됐고 어떤 역할을 했을까? 김 씨는 머니투데이 법조 기자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법조계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고수를 찾는다는 인터뷰 시리즈를 쓴 적이 있는데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당시 곽상도 변호사 인터뷰도 포함돼 있습니다. 직원이 16명에 불과한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단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법조 고위직 출신이 영입됐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이 각종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만큼 법조계 인맥이 넓은 김 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는데 그분들에게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와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에게 5억 원을 준 혐의입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맥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실을 2019년부터 2년간 8차례나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시기였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각했습니다. 네, 화천대유 일련의 사태를 쭉 영상으로 짚어봤는데요. 뭐 진짜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얘기예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영화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득 떠오른 영화가 이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논설 주간 이강희라는 기자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대중들을 동물에 비유하는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기업과 유착을 해서 개인의 어떤 사익을 막 취하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자기 사익을 이렇게 축적한 이런 것을 보면은 영화 속 일들이 점차 현실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강희 아니고 이강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법조인이 되기 전에 신문기자 생활을 좀 여러 해 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언론계 뭐 선후배나 동료들 중에는 이번에 그 김 씨처럼 그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벌이기보다는 그 언론이라는 어떤 사회적 공기를 끌고 가는 주체로서의 어떤 자긍심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좀 외롭고 힘들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언론인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더욱 나빠지면서 이렇게 다수의 그 뜻 있는 그 언론인 분들이 좀 부끄러워지고 위축될까 봐 그것이 좀 제일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현준 기자는 또 현직 기자 입장에서 이번 사건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방금 최 교수님이 이제 영화 내부자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부자들이 한창 개봉을 할 때 이제 주변에서 진짜 기자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냐, 기자들은 그렇게 노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영화는 영화다, 과장이다. 아무리 부장급, 국장급이라도 그렇게 생활하진 않는다라고 제가 항상 이제 변론을 했는데 이게 영화가 정말 현실화된 게 사실로 드러나 버리니까 제 그 말들을 다 취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끄러움이 정말 현직 기자들의 몫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아, 네.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이 사람이 지난 11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어떤 것들이 있죠? 사실 뭐 언론에서 이리저리 거론되는 거에는 보다 엄청나고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좁혀서 그 지난 12일 검찰이 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보자면요. 뇌물 공여, 배임, 횡령 이제 세 가지를 적용을 했는데요. 먼저 김 씨가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5억 원 등을 건넸다는 것,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했다는 것, 네. 이것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 설계 시에 화천대유의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제한하고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혐의가 있고요. 아울러서 김 씨가 또 화천대유 지급 자금 55억 원을 뭐 뇌물을 주겠다 이런 등의 명목으로 이제 가져와서 횡령했다 뭐 이런 혐의. 일단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명확히 입증이 소명을 해서 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삼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쭉 지켜봐야 될 텐데 이번 화천대유 사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하나는 아무래도 언론과 법조계의 유착 아닌가 싶어요. 예, 앞선 영상에도 나왔지만 화천대유 및 관계사 고문이나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분들 중에는 뭐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뭐 등등의 최고위직 전관 출신의 거물급 법조인들이 즐비합니다. 맞아요, 쟁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물 몇 면을 놓고 보면 웬만한 거대 로펌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유명 법조인들에 대해 김 씨는 좋아하는 형님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결국 이들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되게 된 배경에는 김 씨가 20년 넘게 법조계 출입 기자로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과 맺은 인맥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놀란 게요. 좋아하는 형님들이라는 말이 참 화제가 됐어요. 뭐 원래 그렇게 기자랑 취재원 사이가 친분이 돈독한 건지, 그리고 사적으로 뭐 친하게 지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기자와 취재원이 친하게 지내는 일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기자 입장에서 취재원을 친하게 이제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취재를 해야 되니까요. 네. 하지만 분명히 공과 사가 나눠져 있고 그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느끼기에도 현재 기자 입장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좋은 형님들이라고 표현한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가 언론인으로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취재와 보도의 어떠한 권력을 통해서 그런 인맥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실제로 이제 좀 제가 몇 가지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화천대유 이번 사건에서 고문단에 나오는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 2009년 1월 14일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수사 검사의 맏형, 검찰 떠난다. 벌써 이때부터 이제 형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사로. 그렇네요. 네. 그에 대해서는 이제 특수수사의 전설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극찬을 하는 어떠한 보도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들 50억 퇴직금으로 이제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힌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에 퇴임할 때부터 변호사 개업할 때까지 네. 거의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는 기사들이 좀 몇 가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제 특수수사 교본이다 이런 이제 표현도 있었고요. 이러한 이제 기자 시절에 이런 검사와 여러 가지 고위 법조 인사들 간에 맺었던 관계는 이러한 글을 통해서 인맥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것이 화천대유의 어떠한 이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밑밥 이런 것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특정인을 뭐 이렇게까지 띄워주는 기사가 뭐 그렇게 많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저는 무슨 위인전인 줄? 예, 저도 기사들을 보면서 좀 낯이 뜨거워지던데요. 해당 법조인들의 검사 시절 경력이나 실적을 아주 상세히 찬양 일변도로 소개를 했고 말미에는 또 아주 깨알같이 법조인이 차린 법률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주소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는 등으로 해서 이게 광고인가 기사인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소위 광고성 기사라고 표현합니다만 네.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네, 뭐 인간관계를 뭐 어떻게 딱 규정을 하거나 뭐 선을 제대로 긋거나 이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라면 기자와 취재원 사이에 어떤 그 적당한 거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라면 이제 그렇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익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가근, 불가원은 불가능하지 않나. 오히려 이제 호각은 불가원 이런 원칙들이 늘 적용되는. 그리고 취재원도 그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자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글로서 취재로서 보도로서 그것을 실현해주는 이런 관계들이라고 이 사건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백한 기자 윤리 규범들을 적극적으로 이게 침해하고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인맥을 바탕으로 법조 기자단 안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신생 언론사가 생기면 기자단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언론사가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기자단의 기준을 높이는데 이 김만배 씨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이제 얘기도 들었습니다. 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면 당연히 법조인과 기자단의 카르텔 같은 문화가 공고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자단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까 이현준 기자도 잠시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가 1회 때 사실 기자단 문제를 다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게 되면은 출입처 자체가 어떤 취재나 보도를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 사실 좀 기자협회나 이런 데서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언론이 김만배 씨뿐만이 아니죠. 네,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인 머니투데이 전 법조팀장 배모 씨도 이번 이슈에 등장합니다. 천화동인 7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기자였던 정모 씨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대장동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정 씨는 현직 기자 시절 위례신도시 개발사의 임원으로 등재됐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선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2층짜리 건물. 현재 유명 커피 전문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는 천화동인 7호입니다. 천화동인 7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해 120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1,000제곱미터가량의 부지와 건물을 합쳐 약 7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다를 많이 끼고 있고 동산 관광단지, 호흡단지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어요. 천화동인 7호의 대주주가 김만배 씨의 머니투데이 후배 기자인 배모 씨입니다. 배 씨는 YTN 기자 출신으로 2019년에 머니투데이로 옮겼고 최근까지 머니투데이에서 법조팀장으로 일했습니다. 한 법조 기자는 배 씨가 이직을 하기 전부터 김만배 씨와 자주 어울리면서 각종 모임에 동행하는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취업 규칙에 따르면 직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나 영리 사업에 종사해선 안 됩니다. 기자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적인 이익을 취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배 씨가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 씨는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진 후 곧바로 퇴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MBC 기자였던 정모 씨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사내 이사로 등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자 천화동인 4호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2013년에 진행됐던 사업이었고 남욱 변호사 역시 참여했습니다. 정 씨는 현재 남욱 변호사와 함께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 씨를 찾아가 인터뷰한 뒤 정 씨가 1원만 빌려줬을 뿐 받은 돈은 없다며 연루 사실을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역시 언론 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볼수록 참 충격적이고 씁쓸하고 어이가 없어요. 자, 그럼 해당 기자들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개인적으로 접촉을 시도했을 땐 김만배 씨와 배 씨, 정 씨 모두 접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 부인한 상태고요. 이번에 국감장에서 이른바 50억 원 클럽이라면서 지목된 언론인이 한 명 더 있긴 한데 네. 이 사람은 아직 구체적인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뭐 개인하고는 뭐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러면 자사 기자들이 연루된 머니투데이와 MBC 측의 입장 궁금합니다. 머니투데이는 이번 일이 터지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개인 사생활을 우리가 사전에 검증할 수가 없다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회사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MBC도 마찬가지로요. 정 씨가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겸업 금지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한 적이 없고 소급 적용해서 징계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퇴사하면 땡이네요. 뭐. 자, 김 전 부국장은 뭐 회사의 허락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머니투데이는 뭐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엇갈리고 있는데 뭐 만약에 김 전 부국장의 주장처럼 정말로 경영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일련의 이런 사건들 다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사실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해당 기업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이익을 취하겠다고 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경영이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 윤리적이거나 어떠한 사내 어떤 규범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사실 굉장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납득하기 힘드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해당 기자가 법조 기자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이제 문화부 기자나 또는 국제부였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요? 취재 과정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한다. 이것은 기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 씨의 주장처럼 그 회사의 허락을 받았다라거나 또는 그 화천대유의 경영이나 이런 구체적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주주로서의 지위만 유지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은 이 소속 그 회사의 이 겸업금지 사규 위반에 따른 징계 책임은 성립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현재 법리상으로는. 네. 그리고 만약에 김 씨 주장과 달리 회사가 몰랐고 또 그 김 씨가 화천대유 경영 이런 데 관여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속 회사 언론사의 경영에 중대한 저해를 불러왔기 때문에 김 씨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징계 책임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이게 퇴사 전이어야 되는데 이미 퇴사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퇴사를 한 다음에 또 실제로 소급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좀 법적으로 어렵고 곤란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죠, 뭐 의미 없죠. 자, 그럼 자사 기자들이 연루된 해당 언론사들은 이 관련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니투데이 보도를 쭉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장동 의혹이 터진 후에 보름 넘게 김만배 씨의 이름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속 기자였다는 말을 빼고 그리고 단순히 김만배 씨나 화천대유 대주주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내부 기자들이 글을 쓰는 익명 게시판을 보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반응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정모 기자가 소속돼 있었던 MBC는요? MBC도 메인 뉴스에서 정 씨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정 씨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 명확하게 안 드러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이고 겸업 금지 위반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도 별다른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 해당 언론인들이 어떻게 이 사건에 연루가 된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 회사 차원에서 어떤 잘못이라든가 관리 부실 등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경위를 밝히고 독자들에 대한 어떤 진지한 사과의 뜻을 밝히는 그런 등의 어떤 자기 반성적인 보도가 없다는 거 굉장히 아쉽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 언론사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요즘 언론사들 보도 태도를 보면은 소위 진영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그 자기랑 좀 같은 쪽이다 이러면은 좀 많이 방어를 해주고 그러려는 반면에 소위 대립적인 그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갖는 쪽이다 이러면은 그쪽에 비리가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하생결단의 자세로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일하게 언론사 비리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런 구도도 이어지지 않고 뭐 좌우 가리지 않는 침묵의 카리텔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좋게 보자면 서로의 사정을 잘 아는 처지에서 비롯된 동업자 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다음에 우리 회사가 문제 생겼을 때 당신들도 우리 좀 잘 봐줘. 뭐 이런 의미에서 보험료를 내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언론의 행태가 그 대형 비리 사건에서 옛날에는 기득권 세력의 포섭 대상이고 조연에 그쳤던 언론인들을 이제는 기득권 세력의 중심 자리에서 주연의 위치로까지 끌어올리게 이르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언론이 참 깊숙이 개입해 있는 사건인데 정작 언론은 약간 선 긋는 느낌이에요, 발 빼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언론 스캔들이라고 이제 명칭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언론들은 어떻게 김만배 전 기자가 20년 동안 법조 출입 기자를 하고 있었으며 네. 어떻게 그 해당 그 언론사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법조인들과 어떤 유착 관계를 맺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취재를 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은 매우 특별하게 정치적 부패적인 어떠한 스캔들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고 언론의 어떤 문제로는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 좀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요 언론인의 이해 충돌 관련 논란이 화천대유 사건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일도 있었죠. 네, MBC 스트레이트가 지난달에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이 한 건설업체로부터 사모펀드 지분을 양도받았고 그 대가로 부산일보는 건설업체 홍보성 보도를 해줬다는 이제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김진수 사장은 대가성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사내 게시판에 글을 남겼는데요. 네. 건설업체 대표에게 투자 정보를 전해드는 건 맞지만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투자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일보 윤리강령에는 신문사 소속원으로서의 신분, 지위 또는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분명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부산일보 노조 측에선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한 상태인데요. 부산일보 노조위원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일보의 대표이사가 좀 되면 사실 이 지역에 대한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막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단순히 보도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부산일보 사장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요. 김진수 사장이 부산일보 대표가 아니면 부산일보 사장이 아니면 과연 사모펀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공개되지 않는 그런 투자에 제안을 했을까요? 부산일보 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떠한 식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제안을 하지 않을까, 제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네, 부산일보 사주의 투자 논란 이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주가 개인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 사주기 때문에 그렇죠. 해당 언론사가 이거 동일 스위트라고 하는 향토 기업인데요. 기사를 검색해 보면은 이 동일 기업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사주 동일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의 사주는 독자위원회이기도 합니다. 독자위원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개인적인 어떠한 관계가 없었다. 납득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 언론사 전체 내부에 조직적인 어떠한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아직 단정적으로 유착 관계라고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글쎄요, 뭐 일단 뭐 제기된 의혹처럼 부산일보 사장분이 동일 스위트의 청탁을 받고 동일 스위트 개발 사업 추진을 옹호하는 보도가 자기 신문에 게재되도록 했으며 또 그 대가 쪽으로 투자조합 지분 영가로 양도받아가지고 자연사 이익을 취득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네. 형법상 배임수재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의혹 내용에 사실과 달리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사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 뭐 생태 파괴라든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또 굉장히 좀
사회적 감시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또 감시의 그 천병이 되어야 될 언론사 사장이 그 건설사 대표와 공동 투자를 했다. 이 사실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 등 언론 윤리를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확천금 대박 꿈에 녹아내린 언론 윤리 참담하고 참담하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뭐 화천대유도 그렇고 부산일보 김진주 사장까지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건이 돼버린 그런 현실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담겨 있는 성명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뭐 이런 제2의 김만배가 나오지 않으려면 일련의 이런 사태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언론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예,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일선 언론인들의 윤리 의식이 마비되기에 이른 데는 언론 윤리 이런 부실을 언론사 회사 차원에서 제대로 규제하고 교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조장하고 강화하기조차 하는 그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봅니다. 즉 언론사 사주나 최고 경영진이 언론의 공적 사명을 다하려는 책임의식은 뒤로 밀어놓고 언론사 운영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처럼 여기는 경향이 지배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선 언론인들은 이런 자신의 관계망이 진 취재 과정에 형성한 그런 힘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죠. 어떤 적극적인 이해 상충의 어떤 내부 점검 시스템을 또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아집니다. 이 개인의 어떠한 이 사적인 내용들을 사회에 공개를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직업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들이 좀 공개를 해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한국기자협회랑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 올해 초에 한국 언론윤리 헌장을 선포를 했거든요. 네. 이해상충을 경계해야 한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등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을 어겼을 때 제재 조항은 마련되지 않더라고요. 일련의 이런 사태들을 봤을 때 제재 기준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겼을 때 뭔가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것도 부족할 뿐더러 운영 과정에서 좀 그야말로 살살 좀 봐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계 스스로의 자율 규제만 믿고 손 놓고 맡겨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 올해 논란 끝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네. 막바지에 이제 공공기관인 KBS하고 EBS는 이제 적용이 관철됐지만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이 막판에 이제 배제되는 걸로 빠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모든 언론인들 확대한다든가 이런 어떤 자율규제만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 규제 강화 방안도 이제 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화천대유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취재해야 할 언론이 사건의 주체가 되어버린 현실을 좀 짚어봤는데요. 세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